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건희 부장과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은행권 리스크 재점화에 급락을 했죠.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거래 국내 증시는 비투 후폭풍에 하락을 했는데요. 전거래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꽤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지금 신용 잔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2,500포인트 밑으로 주저앉은 시장, 이 반대 매매발 연쇄 급락까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하락 사이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과열 국면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B2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해수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B2가 얼마입니까? 신용 잔고가 20조를 넘어섰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높은 금액인데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용이나 단기 미수금 등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반대 매매는 결국 일시적이나마 주가 하락을 유발하게 되죠. 주가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뭐가 될까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이것이 전반전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가 11시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누가 노렸죠?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이 노린 겁니다. 불과 3시간 만에 1조 원에 달하는 선물 매물 폭탄을 터뜨리면서 급기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차익 매물을 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흥진비례라고 있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안 좋은 일도 온다는 것인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신용 매수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제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언제인지 몰라도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올 텐데요. 우리 투자 뉴스인 전략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는 신용 그리고 미수 또 CFD인가요? 무슨 뭐 아주 그 말도 복잡하던데 저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석 투자가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자 해지 그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은 바로 시장은 정상 자리 찾아간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1조 원 가까이 팔았죠. 그 물량 머지않아 다시 되살 겁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락장을 좀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뭐 우리 프로라든지 코너가 존재하는 거겠죠. 지금의 하락을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건희 부장님은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B2 후폭풍으로 이제 코스피 2,500이 무너졌다라는 그 헤드라인은 좀 잘못 뽑은 것 같고요. 네. 예, B2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빠진 것 때문에 B2가 부각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왜 빠졌냐가 중요한데 뭐 반도체 관련돼서도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이제 과열된 국면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반도체 바닥론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숫자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좀 보수적으로 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저는 이제 뭐 지수가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텐데 그럼 결국엔 종목 장세인데 지금은 지난주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거는 사실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그게 어제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더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보이는 우상향하고 있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토픽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삼총사가 있죠. 예, 성우하이텍, 화신, 뭐 SJ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가 들어가는 이제 현대 계열사들 중에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도 뭐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추가 하락이 염려스러운 거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B2 급증 종목들의 반대 매매가 좀 쏟아질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에 개인 비투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호재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연일 빵빵 터지는 포스코의 호재성 뉴스 다음 기사로 만나볼 텐데요. 어제는 양극재, 전고체 공장 증설 소식을 들려주는 포스코가 밤사이에는 삼성전자와 맺었던 철강 장기 공급 계약에서 그 규모를 좀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나 그런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보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저기 테마가 많이 엮여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사실 제일 좋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렸을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포스코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각종 철강 제품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양사와의 어떤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생활 관련 그리고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가전용 냉연 그리고 도금 및 전기 강판 제품을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 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은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이더라고요. 일단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는 예전 공급 물량을 한 25% 정도 늘릴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보냈고, 또 포스코는 냉연 도금 제품이나 전기 강판 제품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을 통해서 컬러 강판 제품을 삼성전자에 또 공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까지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양사는 친환경 그리고 고기능강 소재 개발을 위해서 이제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협업을 해서 전보다 두께를 한 20% 낮췄습니다. 그리고 경량화하면서 강도는 한 50% 강해진 냉장고 도어용 고강도 스테인리스 제품을 개발했고요. 연내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또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냉장고용 이제 냉장고 도어용 스테인리스 강, 사실 이거 많이 필요하죠. 집에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커버링이 된다는 부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좋은 소식이 있고요. 삼성전자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포스코 스틸리온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또 정규 시장에서 그동안 좀 많이 쉬어왔던 만큼 한번 반등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포스코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 호재는 계속된다. LG에너지솔루션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엔솔 지금 일본까지 꽉 잡았습니다. 사실 혼다도 혼다지만 점유율이 폭스바겐과 동등한 도요타와 협력한다는 점은 좀 의미가 크거든요. 파나소닉의 손이 아닌 LG엔솔의 손을 잡은 도요타. 지금 양사의 협력 큰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전기차 관련, 이 배터리 관련 여러분 관심 많으실 겁니다. 어제 저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배터리 관련 좀 어떻게 될 거 같냐 물어봤길래 이거 형 끝나는 거야 물어보길래 제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아무리 흔들리는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도요타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완성차 업체죠.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LH 배터리라는 합작사를 설립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도요타와 합작사 설립으로 진행될 경우에 배터리 생산량 같은 경우는 2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에 투자금은 3조 원 내외가 투입될 수 있으며 양사가 아마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제 폭스바겐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 업계 순위를 다투는 기업이라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쪽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뭔가 이슈몰이에서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항상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이슈몰이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진짜 관련주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 따라서 실적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성장성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끝났다, 주가가 끝났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가리셔야 됩니다. 잘 가려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부터 중요할 것 같고, 종목별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기저에서 항상 쌓이는 이슈를 제가 항상 이제 지켜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 중에 일종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획을 좀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힌 LG에너지솔루션과 도요타. 지금 2차 전지주들을 중심으로 한 B2 반대 매매 물량 관련한 기사 헤드라인은 쏟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호재성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부장님?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면 이제 조정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은 일부 종목들은 가격 조정도 필요하고 또 어제 이제 하락이 조금 더 급하게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감원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금감원장의 발언이 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과열됐기 때문에 뭐 유심히 보겠다라고 얘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과열된 종목과 과열되지 않은 종목, 진짜 종목들도 같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를 결국에 뭐냐면 숫자가 나오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는 걸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를 보면 LG엔솔을 보면 결국에는 어제 도요타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도 이제 GM, 뭐 현대차, 스텔란티스, 혼다, 폭스바겐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도요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본은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게 전기차로의 완벽한 전환을 빨리 못했습니다. 빨리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쪽을 집중을 했었고 수소 쪽을 집중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뒤늦게 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물량을 좀 댈 수 있는 회사가 좀 적은 상황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다가 먼저 이제 손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요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요타랑 이제 잡게 되면 사실 북미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방향이 결국엔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여전히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 뭐 그 외에 이제 장비주들 이제부터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합작법인을 만들고 공장을 짓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하반기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런 수주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쉬는 과정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놨다가 조금 더 나눠서 담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종목이 과열된 것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부 조금 오버밸류가 나오더라도 결국에 숫자가 채워지면 이거는 이제 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빠졌다고 해서 아 이게 바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추세를 좀 보시면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접근하셔도 충분히 먹을 기회는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오늘 내일 이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자. 분명히 성장성은 유효하니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근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6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5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추가 하방 변동성은 그럼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LG엔솔 자체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부담스러운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건데 결국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결국에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저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 50만 원까지 빠질지 뭐 아니면 바로 60만 원을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항상 이런 종목들을 보면 빠졌을 때 자신 있게 조금씩 담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그닥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은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볼까요? 지금 도하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가 200만 주를 증여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의 증여?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예, 보통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는 이제 당연히 증여를 하는 시점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산정 기준이 증여를 발표한 날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가 4개월 정도인데 4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 그럼 그 시점을 골라서 증여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여를 했으면은 향후 2개월 정도는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뭔가가 좀 좋은 소식으로 이벤트가 있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점에서 증여 공시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곽영필 회장은 사실 도하 엔지니어링의 창업주는 아닌데 창업주가 이제 영입한 분입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또 오늘의 도하 엔진을 만드는데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은 이제 좀 이렇게 낯선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엔지니어 업계에서는 이제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엔지니어에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이란에 1978년에 진출했습니다. 이란에 78년에 진출했다면 아주 초기에 진출한 것이고 당연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아주 핫 이슈였던 네옴시티
대해서도 도안진영이 언제나 수혜주로 이제 거론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같이 도안진영이 이제 네옴시트에다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턴키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제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도안진영이 중요한 기업인데 도안진영이 이 외에도 이제 다른 뭐 물 분야라든지 또 그 언론에 주목받았던 건 작년에 이제 그 페루의 공항 갖다 건설했는데 공항 건설했는데 페루는 뭐 아시겠지만 고도 뭐 해발 2,000m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건설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도안진영이 수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곽윤필 회장 입장에서는 2개월 동안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2개월 동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걸 갖다 간접적으로 활용하셔서 주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대 주주의 증여 소식 속에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좀 잘 한번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와 OCI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두 기업 모두 선전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에는 우려감이 앞서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2분기도 뭐 우울할 거다, 추가 감산 얘기가 있을 거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어쨌든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얼마 결정한다? 사실 SK하이닉스 감산 결정 별 관심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감산을 해주냐에 따라서 디램반도체의 분위기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 양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SK하이닉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만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반도체인데 지난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경쟁 심화 때문에 반도체를 대표한 두 기업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정도로 하니까 당연히 수출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아래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95.75%나 급감을 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만 4조 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세한 내용이 내일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세부 사항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SK하이닉스 역시 당연히 우울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장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3조 5천억 원에서 최대 4조 1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012년도 3분기 적자 기록 이후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적자였었죠. 적자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에 안 좋을 게 이미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감산을 얼마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감산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확한 감산 이야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감산량 얼마 발표하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밀린다고 사실 뭐 그 업종이 끝난다라고 이제 치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이 어떻게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을 작동해서 이걸 잘 이겨나가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사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내일 또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좀 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림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는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실적으로만 지금 본다면은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될 텐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부장님? 그렇죠. 지금 뭐 중장기로 보면 반도체 바닥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사실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나오더라도 지금 예전에 한번 개장에 나오셔도 삼성전자 감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현대차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요. 이제 예상이 원래 한 3조까지 예상을 했는데 거의 뭐 3조 6천억 가까이 육박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기아의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상은 한 2조 안팎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오면 사실은 또 한 번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반도체에서는 돈을 까먹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좀 이쪽 섹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 불안하죠, 시장이.
지수가 어제도 한 2% 가까이 넘게 하락을 할 때도 결국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기아 관련 그룹주들 올라오면서 사실 지수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1.3%대로 마감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 섹터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오랫동안 좀 소외받았었죠. 올라왔는데도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올라왔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여전히 올라갈 룸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전기차가 뭐 IRA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이거 뭐 사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여전히 내연기관 차들이 10대 중에 7대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게 전기차가 이제 뭐 3대, 4대 늘어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주목해야 될 섹터는 자동차 부품이다. 이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이권희 부장님. 이유인즉슨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또 IRA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일 텐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작년 4분기죠. 11월인가 12월 달에 저 혼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반도체가 이거 엄청 안 좋다는데 이러다가 정말 현대차, 자동차가 반도체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드디어는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상장사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현대차가 무슨 뭐 환율 효과 보고 뭐 그거 아닙니다. 판매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세계 3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굴지의 세계 자동차 회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비싼 고급차, 고효율의 차가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제네시스라든가 SUV 등. 그다음에 중가주는 중가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아시아라든가 인도에서는 또 그만큼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세계 4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에서 현대차가 이제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도 세계 3위 계속 유지할 걸로 기대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인가 우리 프로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당시 현대차가 17만 원대인데 목표가를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20만 1,000원입니다. 목표가 올려야 되겠죠? 저는 2분기 즉 4월, 5월, 6월까지 현대차는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지금의 1분기 실적, 호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요. 끝으로 현대차가 어제 발표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주주 친화적 정책 피겠다. 앞으로는 이 기존 잉여 현금에서 배당 주는 게 아니고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25% 이상을 배당을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동안엔 반기 배당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줬죠. 이제는 분기 배당하겠다. 이제 3달에 한 번씩 배당하겠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자사주, 어제 기아차가 자사주 소각 공시했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자사주 꾸준하게 사가지고 꾸준하게 소각하겠다. 즉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계속 부자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 배당 정책까지 좀 내세운 현대차. 지금 뭐 남인 소장님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2분기까지 22만 원 정도를 좀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출연하셨던 반정민 소장님은 23만 원을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권희 부장님은 얼마까지 보십니까? 좀 더 과감하게 27만 원까지. 와, 예. 네. 네, 2분기 볼까요? 안에요? 2분기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올해 안에는 한번 가지 않겠나. 올해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한 6천억 더 나왔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들 보면 한 3조까지 나올 거라고 봤는데 한 6천억이 더 나왔고요. 일단은 판매 증가, 믹스 개선, 환율 효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좋은 차, 비싼 차를 더 많이 팔았다는 거고 SUV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세단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예전에 이제 27만 원을 갔던 시절에는 보면 도요타의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이렇게 그때 오버퍼폼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뭐 점유율이 한 11% 되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서 있습니다. 근데 질은 달라져 있죠. 달라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6 같은 이제 친환경 판매차도 잘 호조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주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일 텐데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약 한 연 25%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던 얘기는 주주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 지금 현재 숫자의 추이를 따지면 현대차는 올해 적어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IRA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들려오고 뭐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이 부분도 리스라든지 렌터카로 좀 커버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또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 밑으로 빠지면 다시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밑으로 내려올 경우는 무조건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현대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 27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기아가 또 공시를 내놨습니다.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현대차 그룹. 기아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내놨어요. 예, 어저께 이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주환원 정책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시장에서 이제 호응을 받는 정책인데 매입한 자사주를 갖고 소각한다는 것 자체는 더 호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각하지 않으면 그 자사주를 언제 그 물량을 쏟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소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규모가 이제 2,245억 원이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사주가 이제 앞에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아도 역시 이제 엄청난 호실적을 오늘 이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내지 44% 뛰어오를 것을 보는데 이렇게 된 거는 결국 기아도 역시 꾸준한 품질 개선과 무엇보다 이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실은 내연기관의 휘발유나 이런 엔진 계통을 싹 빼고 여기에 배터리로 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그 플랫폼을 다시 설계하는 게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아시겠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세계 완성차가 몇 개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기아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당시에는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임원들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이 선제 경영한 것이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26년에 세계 1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약간 저도 그걸 보면 충격을 현대기아차가 세계 1위가 된다는 게 충격으로 와닿긴 했는데 이게 플랫폼이 전환할 때 선제 경영을 하고 투자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92년도인가 94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당시 삼성전자가 소니를 잡겠다고 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잡느냐. 근데 아날로그 디지털 넘어가면서 삼성이 소니를 잡았습니다. 이 전기차가 넘어간 시대에 선제 경영을 한 것이 26년에 세계 1위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와 기아 중에서 굳이 고른다면 저는 기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가 현대차는 아직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아직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것을 외국인도 과연 선택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한 맥락에서 R&D를 동일하게 하고 거의 마케팅도 동일하게 하는데 굳이 그렇다면 현대차를 고를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기아차를 선택합니다. 이 점을 또 중요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도 현대차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포인트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니 기아의 주가도 고무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지만 소비 덕에 겨우 역성장을 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장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간 1.6% 성장률 달성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남인 노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의 개인적인 소견도 1.6% 금년의 경제 성장률 1.6%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에 비한다면 어제 발표된 0.3% 성장 매우 긍정적 요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 자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매 분기마다 0.5% 전후로 성장해서 연 2% 성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4분기에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4 오히려 경기가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걱정 컸는데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바람에 0.3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좀 어두움이 있죠.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차지하는데 반도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2분기까지는 저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은 1.6을 제시하는 반면 외국계에서는 1.3%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이건 1.3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빨리 우리 국가 기업들이 또 경제 성장에 좋은 긍정적 변화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 리포트